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가 굳건하게 작동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를 마지막으로 2025년 업무보고 차원의 주요 현안 해법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외교안보부처는 미국의 신행정부의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남북 대화의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북핵 그리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2025년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건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주요 현안 해법 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 이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고 외교안보 4개 부처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치 엄중한 상황 그리고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여서 여러모로 해법을 모색하는 게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교안보 분야의 이제 마지막 현안 회의를 했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 그다음에 국방, 통일, 보훈 이 4개 부처가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국제 질서가 지금 확실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교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가자가 지금 휴전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휴전 또 거기도 협상을 하게 될 텐데 또 어떻게 변할지도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최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외교 안보가 흔들림 없이 좀 잘 지켜나가야 된다. 특히 한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최우선 과제로 외교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징이 있었던 게 이제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 이제 자유 토론을 해서 어떤 정책도 회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현안 회의를 한 그런 회의였다고 합니다. 예. 자,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가 굳건하게 작동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의 대협력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선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급선무는 역시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에 대응하는 것일 텐데요. 아무래도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대변되는 최고의 한미동맹 또 한미 안보 협력을 이뤄놓은 상황에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행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그 최대행 그 발표 이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2025년 외교부의 5대 주요 추진 과제는 중에 제1번이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공조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한중, 나토 등 주요 관계 국가의 전략적 관리. 세 번째는 에이펙이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다자 외교를 잘 할 것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전, 방산, 수출 같은 경제안보 신흥 기술을 지원하는 외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국민 편익을 위한 민생 외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최대행이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어떻게 협의를 잘 할 것이냐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지금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민간까지 총동원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미 고위급 교류가 계속 시작될 것 같고요. 외교장관이 아마 바로 이제 미국에 가는 걸 또 추진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국내 정치 현안 때문에 누구 참석할 만한 대표도 사실 마땅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참석하는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게 뭐냐면 조선업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이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미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했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제 협력이 잘 될 것 같고 특히 미 해군의 MRO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에 늘 계속 지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분야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엊그저께 이제 발표한 것처럼 18개 그 동맹 국가 이외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 미국 반도체 수출 수입에 이제 규제가 또 이제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신행정부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조율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근데 미국 트럼프의 신행정부도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미일이 잘 협조를 해야지만이 북중로를 잘 동북아에서 잘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 공조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대행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극히 최대행도 강조했고 외교부에서도 제일 한 게 트럼프 2기 신행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를 올해 제1번 외교 과제로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이 주변 국가의 공조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방한을 할 계획이고 또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올해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상황인데 사실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일, 한미일, 한미 각각의 그런 협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올해 한 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그 에이펙이 또 경주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에이펙을 하게 되면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다자 외교도 할 수 있고 이 에이펙을 계기 삼아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또 방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안보 문제로 뭐 북중로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 경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60주년이 됐습니다. 60년이면 한국에서는 환갑이라 그러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게 시기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갈 것이냐. 과거사는 과거사의 문제로 해결을 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야기도 했지만 나토나 이제 IP4국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 관련된 뭐 인도, 호주, 일본, 뉴질랜드 사실 여기서 또 일본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국가와 어떻게 국제적인 공조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외교에 있어서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될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 그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 수출에 좀 걸림돌이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다자 외교 분야에서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 올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여기 출연해갖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체코 원전 이야기 나왔을 때 미국과의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잘 해결됐다. 네. 이제 원전 체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게 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번 에이펙 회의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우리가 힘들어서 해야 되는 각국의 그 외교가
정상들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된 경제 상황도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정상들이 일일이 다 불러서 예.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특히 그 경주는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있는데 또 경주에 방패장이나 여러 가지 그 원자력 시설도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나 방산 수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도 원전은 잘 해결됐고 방산도 폴란드하고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호주, 캐나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방산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빨리빨리 생산할 수 없는 무기는 한국처럼 기술력이 있는 우방 국가가 생산하는 국가, 동맹국이 생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급망만 잘 해결해서 외교적으로 잘 한다면 국가 경제가 오히려 더 신진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서 국내 정치 상황만 잘 안정시키면 올해는 외교적으로 잘하면 우리가 원전, 방산, 뭐 수출 뭐 이런 것들에 걱정이 없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통일 분야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뭐 남북 관계, 뭐 북쪽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나오면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발엔 단호히 대응한다. 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 기본적인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대북 관계가 뭐 어려운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남북 간에 있는 도로나 철도를 북한이 다 파괴를 했고, 그다음에 그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도 폭파하는 장면도 보셨고, 한반도 상황이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통일부에서 발표한 상황을 보면 업무 보고를 한반도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통일이나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상호 존중에 있는 원칙이 있는 남북 관계 상황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북한이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한 정권이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그런 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일관된 통일과 대북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 보면 이번에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북한이 요즘에 그 미사일 계속 쏘아서 이제 계속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런 이유도 이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면 들어오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특히 이 미사일을 쐈을 때 보면 국무장관이 왔을 때나 뭐 이럴 때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전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북전단은 사실 지금 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또 이탈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북전단에 들어있는 내용 보고 나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알겠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북 관계 경색 국면 속에 사실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실 그 작년이라든가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나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한미일 북한 인권 3자 회의를 작년에 했는데 계속 실무적으로 좀 한다고 그러고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사실 우리만 그 현재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나 국제사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 NGO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글로벌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역량을 키워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에 강화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특히 올해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이제 확정해서 납북자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기억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탈 주민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정착 지원금을 이번 올해 50% 인상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올해는 50% 인상한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이탈 주민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게 자녀 교육 문제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 온 자녀분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탈하셔 와서 한국에서 태어났은 그런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까지도 해서 올해는 국내 출생 자녀까지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자, 국방 분야에서도 올해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도발 시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방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수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열리던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며칠 후에도 또 쏘았는데 역시 했죠.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계속 존재감을 좀 그렇죠. 부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가 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력한 걸 해야지 트럼프 정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예. 근데 아직 트럼프 정부는 출범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출범하게 되니까 아마 다음 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전후해서 7차 미사일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이 정찰위성을 또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지금 철저하게 한미가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다 보니까 뭐 극초음 미사일이니 여러 가지 도발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1분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고고도 유격 유도탄을 이제 양산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도록 또 도발을 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그동안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정찰 자산을 많이 시즌트라고 좀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군사정찰 유사를 쏘기 시작해서 올해는 군사정찰 유사를 4호기, 6호기, 5호기까지 발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삼축 체계를 계속 강화해서 24시간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 특히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알면 대비를 잘 할 수 있는데 모르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시작될 때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 체계도 AI를 도입해갖고 AI 체제를 도입한 유무인기 전투 체계도 조기에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유무인기뿐만 아니라 무인 함정도 지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로봇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확고한 군사 태비를 좀 갖춰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삼축 체계도 있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작년에 NCG도 출범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강화해 나가는 한편 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국방 관련된 소통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 정상적인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합훈련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한미가 굳건하게 현재 동맹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핵협의 그룹도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좀 절차를 좀 강화하고 왜냐하면 북한의 핵을 좀 억제시키려면 미국의 핵 전력이 한국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핵 전략도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 전략도 좀 같이 잘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한미가 지금 현재 동맹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요구했던 선박 건조. 특히 해군 함정 건조나 해군 함정의 정비하는 MRO 분야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일본하고의 이제 정보 교환도 하는 이유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이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반대편 넘어가면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정보 또 일본에서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고위급 안보로 계속적으로 지금 정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 정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런 체제를 좀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분쟁 상황에서 우리 K 방산이 상당히 좀 호기를 맞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엄중한 이 국내 정치 상황이 혹시 이거에 또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방산 수출의 이 약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방안 그리고 잃어버린 군에 대한 신뢰를 또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좀 논의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번엔 지금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계속 전차 K9이나 K2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올해 2차 계약 이행을 철저하게 잘 하라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정부하고도 지금 K9 문제 때문에 방산용 TF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초급 간부들이 요즘에 이제 ROTC 지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초급 간부들에 대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 뭐 기본급이나 수당 인상하고 숙소도 1인실 숙소를 확보해주고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당직 근무비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단기 복무 장려금을 좀 대상을 좀 확대해서 처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초급 간부들이 소위나 부사관들 하사들이 많이 지금 현재 지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빨리 절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견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역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 할 것이냐, 그다음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전역 후 문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 정책에 대한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좀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지만 군의 사기도 사실 올라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병 복무 개선은 아시다시피 계속 병영 생활관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4인실로 개선하는 걸 지속적으로 좀 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피복이나 뭐 그다음에 식사 급양 뷔페식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군이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군 안정화에 좀 모든 것을 올해는 집중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국가보훈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올해가 바로 광복 80주년인 만큼 관련 사업들 좀 많이 벌일 것 같습니다. 예, 광복 80주년 상당히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복 문제 때문에 뭐 어디로가 이제 대한민국의 시점을 따실 것이냐 때문에 그동안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제일 정확한 거는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건 사실이니까 이제 광복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국민 통합하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 해서 올해부터 이제 국채 보상 운동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 중에서 경제적 독립운동 중에 가장 큰 게 국채 보상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영화도 나왔지만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모셔오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도 다시 한번 더 추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뭐 의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좀 더 환상하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5%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유교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우리 아버님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45만 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 정부에서 보훈처에서 위탁병원을 많이 했는데 100개소를 추가해서 전국에 한 1000개의 병원들이 국가 보훈 대상자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예. 그 제대로 된 보훈이 이루어져야 미래 세대에게도 애국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서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또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 사업도 한층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견 간부들 이제 군에서 20년 이상 하고 나온 제대 간부들 또 10년 이상 하고 간부들이 취업을 해야지 또 생활이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확보돼야지 군 생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특히 취창업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 경력도 인정해 준 것을 이제 아예 법제화시켜서 하도록 이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복무 기간 동안 질병이 생기면 보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이번에 확실히 좀 법제화로 좀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한 경찰이나 소방관에 대해서 이제 국립묘지 안장하는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제복 근무하시는 분들, 경찰, 군인, 소방, 교정 이런 제복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좀 강화를 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좀 조성하는 좀 캠페인을 좀 벌인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16개 유엔 참전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참전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지만 그 후손들에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사와 우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특히 현재 계신 교포들이 참전 용사들이나 참전 용사들 후손들을 좀 돌보고 같이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함으로써 참전 용사들한테 감사 행사를 벌임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